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숙자가 병원 여러 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3일 밤 경기도 안산의 119 안전센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빌딩 화장실에 노숙자 39살 신모 씨가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신 씨의 상태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신 씨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구급대는 신 씨를 태우고 다른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잘 안 받는 경우가 발생해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병원들을 지정을 해놓고요. 결국 신 씨는 골든타임이 지난 5시경 구급대의 설득에 겨우 H병원에 입원했지만 당일 12시경 숨졌습니다. 그는 5시간 동안 진짜처럼 자기에 실려서 죽어왔고 세 번째 방문한 H병원에서 병원에 간 지 7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러나 그 담당했던 의사의 무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여자가 실려오면 병원에서 그 비용을 거의 대부분 손실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현실,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라는 것이 있지만 그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높고 그 선정이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 단 한 곳도 없는, 그래서 신청할 수 없는 노숙인 시설에 신청하도록 하여서 사실상은 이 신 씨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런 복지 지원 그리고 아무런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적 살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곳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번의 경우에 특별하게 일이 없더라도 한 번 잘못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 주치 행여자란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치자들 혹은 노숙인들 혹은 홈리스분들 이런 분들이 상습 주치자로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상습 주치자라는 얘기 자체가, 저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많이 보지만 주치자분들이 오셔서 환자분 진료를 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시간 이송 지연을 당한 다음에 결국 나온 것이 다시 그 병원으로 들어갔고 경막하 출혈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막하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여기 뇌경막하 출혈인데 정확하게 경막하 출혈입니다.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외상성으로 두부가 다쳤을 때 가장 흔하게 오는 출혈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가장 잘 죽는 이른바 사망률이 높은 출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경막하 출혈의 경우는 동맥에서 생기는 출혈이 아닙니다. 정맥에서 생기는 출혈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한다고 그래도 급속도로 진행하는 출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교과서적으로도 빠른 치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자 신 환자분께서는 약 5시간 동안을 초급성기, 그야말로 가장 중요했던 그 시기에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면서 출혈량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 출혈량이 어느 수준 일정 이상 늘게 되면 뇌를 눌러서 뇌압이 상승해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분께서 첫 번째 왔을 때 CT를 찍고 거기서 양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출혈량이 늘기 전에 그때 수술만 받았으면 당연히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조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출혈량이 늘고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회가 저지른 살인입니다. 의료인 한 명의 과실도 아니고 의료기관 하나의 과실도 아니며 공무원 한 명의 과실도 아닙니다. 전체가 다 같이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나서서 이분의 사회적 살인을 한 겁니다. 2012년도에 노숙인을 위한 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노숙인들을 위해서 노숙인들의 건강한 정보와 책임지겠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기존에 긴급구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노숙인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행여라고 얘기하는 의료지원과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의료급여 일종이고요. 하나는 지자체에서 하는 의료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거나 의료보호가 되려면 대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급여 일종을 받으려면 노숙생활 3개월 미만인 사람, 시설 입소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기 때문에 거리와 시설 입소 노숙인들, 쪽방을 제외한 사람들만 보더라도 채 10%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결국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리 노숙을 위한 제도가 실제로 거리 노숙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지정이 되지 않는 이상한 제도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던 간에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홈리스들에게 본인 부담금,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등등을 일일이 따져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병원과 제도의 높은 벽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스 그러면 노숙인 등에 관한 수는 얼마나 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 1을 보시면요. 홈리스 인구 규모를 2011년도 전국 취약계층, 전국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겁니다. 수가 굉장히 많죠. 28만에 달합니다. 개인 수로 하면.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협의 홈리스라고 봤던 노숙인 쉼터 불황의 시설 그리고 이제 거리 노숙인에 있던 분들은 약 14,000명 정도로 보여지고요. 노숙인 등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중이용업소, 찜질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쪽방, 여관여인수, 고시원 이런 데 다 합쳐보니 약 28만에 달하더라라는 이제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거지원부터 보자 합니다.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주거지원은 노숙인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은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은 그 거리 노숙인이나 한분 퇴거에 놓인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요. 작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쪽방비나 고시원비를 대주고 그 거처를 발판으로 삼아서 일자리로 연계가 되게 하거나 혹은 거처 유지의 방식을 공공구조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복지 조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머물도록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탈거리 노숙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입니다. 요건데 앞에 나와 있는 그 주거지원 사업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 그 시설까지 합치면 재활시설과 요양시설의 공실률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임시주거비 지원의 경우에는 그 거리 노숙인에 비해서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의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분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공급량도 역시 작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진료시설이 이제 국가가 직접 설치 운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특정하게 설치 운영된 사례는 없고 이제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을 이제 지정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도 법상에서 지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거의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한 3-4개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정병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정병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 254개 기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진료시설 이용은 이제 1, 2차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병원에 이제 노숙인 일종 의료급여를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 2차는 뭐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3차 의료기관 갈 때는 이제 1, 2차로부터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3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만성 질환에 대한 인사이트, 병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질환의 악화를 자기가 도저히 이제 노숙 생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입원한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 당뇨, 고혈압, 여기 관절염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그 노숙을 하지 않는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외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고 의료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홈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양병원이 오히려 요양병원의 유인해서 동기가 되는 걸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실 여기 요양병원 대부분 다 정신병원입니다. 대부분 정신병원인데 그러다 보면 물론 알코올 의존이나 특히 우울증 유병률이 홈리스에는 더 높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실제로 요양병원 가서 그런 치료를 했냐? 사실 그거에서 애매한 게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홈리스 당사자들도 몸을 좀 추스려라, 너 몸 좀 만들고 가라 이러면서 이 브로커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영양도 부족하고
이제 그 계속된 이제 알코올 의존 상태에 있던 홈리스들 같은 경우에 당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병원에 들어가면 다시 몸이 좀 추스러지고 다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날이 풀리면 다시 또 취업도 하고 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건강에 취약한 생활 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부정수급 아니냐, 아까 몸을 추스린다 이런 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당사자적 표현을 쓴 건데요. 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 수요가 아닌데 병원 입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반 사회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작년 그 사태의 경우에도 계속 부정수급에 약간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 핵심적으로 결국 홈리스들의 어떤 건강의 취약 상태,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가 결국 요양병원에 유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lâm 이미 다 발전하셨지만 생활 조건의 문제도 결국 건강의 문제다.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것처럼 건강 결정 요인은 사실 주거, 물, 공기, 작업장, 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취약 과정이 결국은 요양병을 유인했다. 따라서 건강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서 의료 지원까지도 고민해줘야 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숙인 복지 지원법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노숙인 등은 이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제 수급자에 포함이 되도록 이제 의료급여법을 이제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제 임시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고요. 하지만 이제 그 법 시행일로부터 이제 2년하고 반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홈리스들이 이제 질환 치료 또는 이제 요양할 곳이 없거나 심지어 이제 몸을 눕히고 추위를 피할 잠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요양병원이 이제 사실 요양병원이라고 하지만 이제 죽거나 이제 그 혹한기에 이제 보낼 데가 없어서 이제 요양병원이 사실상 이제 유일하게 이제 베드가 남아 있어서 거기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의한 이제 그 홈리스 이제 불법 유인 실태는 더 이상 이제 추락할 곳이 없는 이제 영리병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지 이제 사실 병원은 이제 영리로 운영돼서는 안 되긴 하지만은 그 사실상 이제 영리로 운영이 돼서 이제 추악한 일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홈리스 복지 이제 현주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죽어간 사람들, 계속해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겠다는 것, 그리고 함께 행동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싸움의 주체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좀 있거나 종교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접 당사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싸워서 쟁취하고 또 그 쟁취한 권력을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주거 대책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건설자본 베풀리기 위한 그런 개발들만 해왔습니다. 이거 순환지구도 마찬가지고 용산지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그 형태가 아파트 한 채를 지으면 거기서 한 60% 정도가 거의 비자금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산은 많은 철거 농성장을 잊혀지게 했습니다. 과천 철대이를 잊게 했고 위례 철대이를 잊게 했고 또 헌인 철대이를 잊게 했고 이곳 순화 철대이도 잊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잊게만 한 것이 아니라 살려놓았습니다. 이 순화 철대이를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헌인 철대이도 다시 살려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청난 사태로 인해서 잊게 했다가 또 너무 엄청난 사태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곳 순화 철대이, 잊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 투쟁이 끝내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리밤도 1년 반 동안 철거 농성할 때 늘 중심에 세워뒀던 것이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잊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순화 철대이가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두리반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Yo como soy tan sencillo, pongo en claro esta trovada, compa, y yo no dejo el trillo para meterme en cañada. Óigame, compa, no deje el camino por coger la vereda. Óigame, compa, no deje el camino por coger la vereda. Pero estábamos comentando porque ha abandonado a Andrea. Estábamos comentando porque ha abandonado a Andrea. Compadre, usted está cambiando de camino por vereda. Óigame, compadre, no deje el camino por coger la vereda. Óigame, compadre, no deje el camino por coger la vereda. Óigame, compadre, no deje el camino por coger la vereda. Pero mire, compadrito, usted ha botado a la pobre para meterse con Dorotea. Óigame, compadre, no deje el camino por coger la vereda. Óigame, compadre.